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 어제 3만 선을 돌파를 했었죠. 오늘은 한 차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악재가 나타나거나 큰 호재가 있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차례 쉬어간다 정도로 이해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이날 발표됐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 지표는 시장의 혼조세를 좀 이끌었는데 지표 자체가 혼조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일단 소비 지표를 살펴보자면 6개월 연속 소비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고용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증가를 하면서 아주 크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면서 다우와 S&P 500은 하락하고 그리고 나스닥은 상승한 채 잠시 후 미국 시장에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큰 그림에서의 경기 회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를 비롯한 이제 그 산업에 꼭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WTI 가격도 지난 밤 사이에 장중한테 46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하는 등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계속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의 어떤 속도 조절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현재 장 마감까지 3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주요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보시죠. 어제까지는 크게 올라줬던 3대 지수였습니다. 오늘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면서 혼조 출발을 했었는데요. 다우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3만 선 이하로 다시 떨어진 모습이죠. 0.59% 떨어지면서 현재 29,8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상승 흐름을 유지해줬습니다. 0.44% 오르면서 12,080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오늘 6포인트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3,62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주목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실업보험을 포함한 이 주요 경제 지표들 그리고 FOMC 의사록을 주시했습니다. 전일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선을 돌파하면서 순환주 중심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백신이 곧 나올 거라는 기대, 그리고 백신이 나오고 난 뒤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증시를 밀어 올려줬죠. 게다가 바이든 당선인 측이 정권 이양 절차에 돌입했다는 점, 그리고 전 연준 의장을 차기 재무장관으로 내정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크게 지지해줬습니다. 오늘 수요일장에서는 단기 급등 이후 이 관망 심리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각지에서 봉쇄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실업 지표가 다소 부진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3만 명 늘어나 77만 8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2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했던 73만 3천 명보다 많았기 때문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봉쇄 조치로 고용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향후 더 조정할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리는 제로 수준을 유지키로 했고요. 금리 동결과 자산 매입 논의와 더불어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후 외신을 통해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고요. 이외 다른 경제 지표들도 혼재됐습니다. 3분기 GDP 증가율 잠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33.1%로 앞서 발표된 예상치와 동일했습니다. 또 10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1.3%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마감 직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편 오늘은 10월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 그리고 11월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 등 다른 주요 지표도 개장 이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양호하게 나온 반면 소비 지출은 9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가계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나 차지하는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11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76.9로 전월 81.8에서 하락했습니다.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장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1개 섹터 가운데 7개 섹터가 하락하고 있고요. 에너지주가 2.16% 떨어지면서 가장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머티리얼 역시 1.09% 떨어지면서 약하고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0.3% 오르면서 강합니다. 종목별로는 오늘 빵주 가운데서는 이 아마존이 2.31% 오르면서 나스닥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Slack Technologies라는 기업을 인수하겠다 이런 관련 협상이 이뤄졌다고 전해지면서 이 CRM,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5%대 하락하면서 다우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 한편 Slack Tech의 주가는 25%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0.58% 떨어지면서 29,900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나스닥 지수는 0.48% 오르면서요. 12,100선에 다가선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는 오늘 0.16% 약 5포인트가량 빠지면서 3,629에 거래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추수감사절 휴장을 하루 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거래량도 평소 대비 매우 좀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그 종목들에 대한 거래량이 평소에는 1일 한 50억 주에서 60억 주 정도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까지 봤을 때도 약 한 20억 주 정도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을 했죠. 지표 측면에서 실망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간 가파르게 좀 올라왔던 경기 민감주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를 좀 자극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에너지와 소재라든지 산업재 업종이 오늘 좀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러면서 좀 불안감이 좀 증폭이 되니까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또 늘어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세이지포스가 슬랙 인수설에 급락하면서 다우지수에 또 부담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이지포스의 다우 편입 종목 가운데서 비중은 지금 3위권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 WTI 가격부터 볼 텐데요.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 또 크게 올랐습니다. 1.3% 정도 올라서 이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장중 한때 46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0달러 중반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고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75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덕분에 유가는 크게 오를 수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
더해지면서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TI 가격은 선물 시장에서 1.89% 오른 45.76달러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 볼 텐데요. 금값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이것이 금값을 장중한 때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상승 탄력을 키워서 1,820달러 선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이것이 결국은 이제 하락한 상승 탄력을 좀 줄인 채 마감이 됐는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선물 시장에서 0.04%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1,805.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사실 오늘 연준의 의사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0.882%를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92달러 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29% 내리면서 91.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늦은 시간 뒤늦게 조 바이든에게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기사였는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백악관의 정권 이양에 이제 돌입을 하자 중국 정부에서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 인정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요, 시 주석은 양국이 갈등과 충돌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윈윈 정신에 기반한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공조해 나가자, 그리고 갈등은 통제와 관리를 해나가자, 미중 관계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자 등의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당선 축하 메시지는 참고적으로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된 11월 7일 이후에 무려 18일이나 지나서야 나온 그런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반면에 앙게라 메르켈 독일 총리라든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선 확정 직후에 바이든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중국 측에서는 이렇게 신중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갈등 구도 속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중국 측의 신중한 태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미국 총무청에서도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죠. 그러면서 바이든도 주요 내각에 대한 인선을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이어서 시 주석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진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첫 내각 구성도 그렇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미중 관계가 유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좀 분위기 자체는 분명히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각 구성 또한 미중 관계 개선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앤토니 블링컨이라는 인물을 국무장관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 인물을 두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전문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앞으로 좀 중국과 대응을 해 나갈 때도 이 동맹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좀 이 제재를 하거나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좀 부합하는 인물 인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외교부 역시도 이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신중론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블링컨 내정자에 대해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다는 그 취지에, 그리고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할 시에는 중국에 대한 이 기술 기업에 대한 그 규제 리스크를 좀 완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 과연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도 일단 시장에서는 좀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가 중국의 항공 분야를 포함해서 기업 89곳에 미국 제품과 기술을 사용하려면 라이선스를 받아라는 등의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에 못지않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옥죄기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리스크가 좀 완화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날 중국 내 반독점 등의 규제 리스크가 이 자국 기술 기업들의 성장력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내년에 중국 증시, 특히 IT 섹터가 굉장히 좀 유망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 또한 트럼프 정부 대비해서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그 낙관론의 하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발표됐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소비와 고용, GDP, 주택 이 다양한 지표들 가운데 주택 지표나 GDP 빼고 소비와 고용 같은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지긴 했지만 그 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먼저 소비 지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연휴를 앞두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출을 살펴보자면 지난 10월 미국 소비 지출은 0.5%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세가 계속 이어졌지만 전월에 1.2%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그 속도가 상당히 둔화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많이 보셨겠지만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77만 8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진 않지만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자, 이렇게 살펴보자면 일자리를 잃고 또 실업보험을 계속 청구하게 되는 그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실제로 가계 소득은 0.7%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아래에 있는 빨간색 선이 소비 지출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회색 선이 바로 가계 소득인데요. 자, 이 소득은 이렇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소비 지출은 늘어나고 있고, 다만 이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보일 수가 있겠죠. 분명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4분기의 경제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 내년 1분기에 대한 이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기관들도 좀처럼 조금씩 늘고 있어서 이 회복 속도는 조금씩 느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느려지고 있는 이 회복 속도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미국의 매크로 이 경제 환경을 좀 판단을 하는데 악재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 재정 부양에 대한 합의가 지연된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 여파가 있음을 저희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JP모건에서 내년 1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올해 4분기와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대한 성장률 전망을 최근에 또 하향 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와 3분기 전망치는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을 저희가 바라볼 때는 단기 타격은 물론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관건은 그 이후에 그 응축된 성장이 얼마만큼의 리바운드로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으로 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간밤 연준은 11월 FOMC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시장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산 매입 조정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기사 제목을 보더라도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fairly soon, 꽤 빨리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자산 매입 규모가 확대되거나 연준이 매입하는 이 채권의 만기가 변경될 수 있다는 기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 결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자산 매입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FOMC 일부 위원들은 자산 매입이 경제를 부양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이 결국 매입하는 채권의 만기가 더욱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몇몇 다른 위원들은 연준이 자산 매입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양에는 제한이 있다면서 이것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이후 위원들이 자산 매입을 조정하는 이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당시로서는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이 매입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한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일부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끝나가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예상보다 더 빠른 시기에 행동에 나서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은 지난주에 이 연준에게 사용하지 않은 기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서 시장의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매입 채권 만기를 변경하되 전체 매입 규모는 유지하는 방식으로 12월 회의에서 수정을 할 것으로 내다보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결과는 나와 봐야 가닥을 잡을 수 있겠죠. 과연 12월 15일부터 16일에 이뤄지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조정과 관련해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금리가 이렇게 낮은 만큼
연준이 기다리는 포지션을 쭉 이어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11월 FOMC 의사록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또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모두 다 좀 중요 포인트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산 매입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것, 즉 더 필요하다라는 쪽도 있고 충분하다라는 쪽도 있다고 이번에 좀 밝혀졌죠. 즉 이 정해진 코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좀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가이던스에 좀 부합한 코멘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쪽에서는 결국은 통화정책 측에서는 좀 할 만큼 했으니까 재정정책 쪽에서의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문구는요. 위원들의 대부분, most라는 그 표현이 나왔죠. 위원들의 대부분이 향후의 정책 관련 가이던스를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이번에 12월 FOMC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변화를 줄지 여부도 중요하겠지만은 얼마나 그 소통을 잘할지도 저희가 좀 관전 포인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의류 브랜드 갭이 온라인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에 이익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간밤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슬랙을 인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슬랙이 이날 급등했습니다. HP와 델이 집콕 트렌드 수혜로 다소 선방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최진석 팀장이 갭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그 경기 재개와 맞물려서 굉장히 큰 관심 받았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가가 크게 하락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를 좀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또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간밤에 좀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한 10월 결산분기 실적, 그 이익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에 정규장에서 약 한 20%나 주가가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갭의 이 10월 결산분기 매출을 살펴보면요. 39.9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약 한 2억 달러 정도 비트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EPS가 0.25달러에 그치면서 0.08달러 정도 미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실적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팬데믹 지속에 따른 어떤 편한 실내 의료에 대한 수요가 좀 늘었고 온라인 주문이 좀 급증을 하면서 온라인 매출이 YOY 기준으로 무려 61%나 급증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프라인 매장 매출은 20% 감소를 했고요. 갭 측에서는 전 세계 갭과 바나나 리퍼블릭 매장을 수백 개 정도 폐점하겠다는 계획도 이번에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매출이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포함한 동일 매장 매출은 5% 증가로 나오면서 컨센서스 약 한 0.6% 증가를 대폭 또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온라인 주문 배송 및 마케팅 비용 급증에 영업 비용이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더해서 사측에서는 1월 결산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보합 수준이나 소폭 증가에 그치겠지만은 이 같은 마진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시장은 온라인 전환이 좀 순항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을 좀 뒤로하고 이 같은 이익 지표 부진과 가이던스에 주목을 했고 결국은 주가가 20% 정도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리테일 기업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전환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기업들의 공통된 숙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공통된 좀 고민이 나타났고 이번에 시장에 좀 격한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의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3분기에 배송 비용이 무려 57%나 늘어난 150억 달러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전사의 총 이익률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즉 AWS라든지 광고 사업 등의 고마진 부문에서 배송 비용 부담을 메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타겟 역시도 최근에 공격적으로 온라인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소매업체들 중에 하나죠. 하지만은 타겟은 직접 배송보다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매장에 가서 픽업을 하는 서비스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을 상대적으로 좀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갭도 좀 참고를 해서 비용 부담을 덜어야 하는 숙제를 좀 안게 됐습니다.
다만 오래된 의류 브랜드 이 갭의 입장에서는 또는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변화 추구와 온라인 전환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렌드에 따라가는 거니까요. 이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갭의 경영진도 이번에 수요 창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케팅 투자 역시도 지속할 것이라고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주가 급락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를 좀 하는 의견을 내놓은 아이비들도 좀 등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웨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도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이 $30를 그대로 좀 유지를 했습니다. 고마진, 고성장 브랜드가 지금 포트폴리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마진 개선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특히 최근 섹터 내에서 거의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 조정이 좀 이해가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갭의 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한 3배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수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용 협업 플랫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기업용 메신저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업체가 있죠. 바로 슬랙입니다. 이 업체를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일즈포스가 인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슬랙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37%나 크게 마감을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고요. 아직 확정된 바는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인수합병 이야기가 나오면 주당 얼마에 산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당 얼마까지 딱 주가가 오르고 거기서 멈추는데 이게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얼마인지 몰라서 37%까지나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슬랙의 기업 가치는 이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170억 정도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170억 정도의 인수합병이 성사되게 된다면 세일즈포스닷컴 역사상 가장 큰 인수합병으로 기록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거대한 딜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슬랙은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 초반 당시에는 재택근무로 인해서 큰 수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줌이라든지 다른 이제 플랫폼들, 재택근무 플랫폼들이 워낙 그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슬랙은 빛을 잃었었고요. 슬랙이 현재 대표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왜냐하면 팀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세일즈포스와 또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세일즈포스와 슬랙이 합병을 하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1대1로 정말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구도가 형성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일부 밀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슬랙보다는 팀장님이 저는 그 세일즈포스닷컴의 그 전망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인수합병이 만약 성사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세일즈포스 측에서의 주가 급락이 좀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피인수 기업이 좀 급등을 하고 인수 기업의 급락이 나타나는 것은 흔히 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세일즈포스의 이번 무브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대체로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블레어라는 IB에서는 고성장 자산을 추가한다는 측면에서 이 세일즈포스 입장에서 일리 있는 딜이다라는 그런 반응을 내놓았고요.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딜이 성사될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IT 업계, 소프트웨어 업계의 딜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12월 초에 이제 세일즈포스가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죠. 그 전에 이제 딜을 공식 발표를 좀 하고 그 실적 발표 이벤트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를 할지 아니면은 실적 이벤트와 맞물려서 딜 소식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HP와 델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한 그런 실적 결과를 내놨는데요. 팬데믹으로 집콕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PC 사업 매출이 꾸준히 이어졌던 점이 실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사 제목과 함께 But are they sustainable? 이런 이 실적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의문을 현재 마켓워치 이 기사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HP를 먼저 보겠습니다. 당사는 분기 기록이 타사와는 좀 달라서 10월까지 이 집계를 4분기로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10월 31일까지 집계된 HP의 분기 실적은 매출이 $153억,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HP의 CEO는 이 최근 공용이 아닌 개개인이 컴퓨터를 소유하는 트렌드를 보여서 상당한 PC 수요를 이끌어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또한 예상보다 강한 다음 분기 1분기 이익 전망을 내놨습니다. 프린터 사업도 크게 향상
확장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프린터 부품들, 잉크나 종이 등의 수익성도 전분기 대비 전분기에는 19%의 매출 감소를 겪었지만 이번 분기에는 거의 모두 회복을 했고 향후 더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가이던스는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델 역시 실적을 발표했고 PC 붐에 힘입어서 컨슈머 비즈니스죠. 즉 제품 판매 매출이 14%가량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상업 PC 사업이 강한 수요에 힘입어서 5%가량 늘어났고 저장 또는 서버 사업을 포함한 전체 매출도 3% 증가를 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여기서도 PC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다소 눈치 보기 흐름을 이어가다가 하락세를 연출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1.34%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양사의 이번 분기 역시 연말 쇼핑 시즌을 포함하고 있어서 PC 섹터에서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가격과 부품 수요 그리고 예측 불가한 이 팬데믹의 상황에 따른 그런 영향이 과연 향후 소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품 수요 회복세가 지속 가능한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인데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PC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인 부품 구매를 많이 했겠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꾸준하게 지속이 되겠냐는 것이 양사의 회복에도 주가 회복에도 사업 회복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델과 HP 최근 들어서 뜸한 종목인데요. 월가의 투자 의견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집콕 트렌드와 관련해서 PC 수요가 늘어났던 것에 좀 수혜를 받았던 기업 입장에서는 그 관건은 트렌드가 얼마나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실적을 좀 지탱해줄 다음 타자가 뭐가 될 것이냐에 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실적 이후에 양사에 대한 투자 의견은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HP에 대해서 동일 비중 의견을 유지를 했지만은 목표 주가는 22에서 26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용 제품의 수요 호조가 지속되는 것이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시티그룹도 중립 의견이긴 하지만은 목표 주가를 18.5에서 23달러로 상향을 했고 재택 트렌드가 더욱더 길게 지속이 될 것이다. 다만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스팀이 꺼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델 역시도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도 82에서 95달러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가이던스가 다소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은 내년에 데이터 센터 수요 호조라든지 매크로 환경 개선에 따른 이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시티그룹도 목표 주가를 75에서 82달러로 올리면서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로지스타 투자연구원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